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들과 사위, 작은 형에 이어 큰형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직접 조사는 이제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장한지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와 불법 자금 수수 액수를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어제 오전 비공개 소환된 MB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검찰 청사를 나온 시간은 밤 11시 45분. 검찰은 정확한 소환 시간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상은 회장은 14시간 넘게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상은 회장을 상대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비자금, 도곡동 땅 매각대금 사용처 등 MB 개인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청사를 나오며 이상은 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연관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 없다, 전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여러 정황 증거 등을 통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사실상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뇌물 의혹으로만 좁혀놓고 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우선 다스 미국 법원 소송비 삼성전자 40억 원 대납 의혹입니다. 검찰은 소송비 대납 액수가 기존 370만 달러 말고도 130만 달러가 더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만 60억 원에 이릅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국정원 특활비 4억 5천만 원 수수 혐의로 MB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뇌물 방조범,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 후임인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10억 원 등 MB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액수는 17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MB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MB 작은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지칭하는 SD 8억 5천, MB 사위인 이상주 14억 5천만 원이라는 내용이 적힌 이른바 이팔성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팔성 메모에 적힌 금액을 더하면 2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중견 대보그룹에서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김소남 전 의원이 비례대표 순위 거액의 공천원금을 MB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이런저런 의혹들을 더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불법 자금 수수 액수는 1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뇌물수수는 수수액이 1억 원이 넘으면 10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받은 적이 없다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또는 배달 사고 등을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직접 조사가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지난 1월 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다스 창고에서 압수해간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송을 직접 냈다는 건가요? 네, 지난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부작위는 이 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인데요. 서울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이 해야 할 일, 즉 검찰이 압수해간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에 돌려주든지 돌려받든지 해야 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 법원이 이걸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시켜달라 이런 취지의 소송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검찰이 다스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왔으면 다스 관련 문건만 압수를 해가야지 이 대통령 기록물까지 압수해간 것은 법원이 허용한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 네.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달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맞는 말인지 어떤가요? 네, 검찰은 일단 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 자체가 다스 창고에서 나온 것 자체부터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법적으로도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의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받은 만큼 이 해당 기록물을 수사 및 증거 자료로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그럼 애초에 대통령 기록물이 어떻게 해서 이 다스 창고로 가게 된 건가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실수라는 게 입장인데요.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 이삿짐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네. 착오로 이 개인짐에 포함돼서 이송됐다는 게 이전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해명이 참 옹색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MB 측 해명대로 분류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 MB 개인짐으로 분류됐다면은 MB 자택이라든지 또 많이 양보를 했을 때도 청계재단으로 가든지 했어야 그렇죠. 하는데 예. 그게 왜 본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다스 창고로 가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예. 이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 또는 은닉할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를 네.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을 추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을 이렇게 수사나 재판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부터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통령 기록물은 일단 열람이나 공개가 가능한 일반 기록물이 있고요. 또 예. 비공개로 최장 30년 동안 봉인되는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기록물은 아무런 제약이 없이 일반인들도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검찰이 이를 수사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검찰이 다스 창고에서 확보한 이 문건들은 그럴 일반 기록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논리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일반 기록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스 창고에서 나온 이 대통령 기록물을 이전 대통령이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놨다면 예.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미 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MB 개인짐이든 뭐든 다스 창고로 간 것 자체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아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엔 열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해당 기록물을 검찰이 활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 안팎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이전 대통령이 3월 중순경 검찰 직접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전 대통령이 뭔가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수사 기밀을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병찬 총경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병찬 총경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나올 의무가 없지만 김병찬 총경은 오늘 법원에 직접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 수사 당시 김병찬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노트북 분석 등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핵심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김 당시 수사 2계장은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수사 방식과 김하영 씨 노트북에서 다수의 아이디 및 정치 관역을 활동이 파악된 사실, 무혐의 결론을 내린 중간 조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 등을 미리 국정원 정보관에 전달한 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사 방식부터 조사 내용, 조사 결과까지 모든 수사 기밀을 다 흘렸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김병찬 총경 변호인은 그러나 오늘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전부 부동의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총경 변호인은 먼저 검찰이 대선 개입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공소장에 사건 경위와 전제에 관한 사실과 공소사실이 혼재돼 있다며 공소사실과 경위사실을 분리해주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의견을 밝히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총경 변호인은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해 어떤 행위가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밝혀달라고
검찰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청경의 어떤 행위가 왜 범죄가 됐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 공소사실은 선거법 위반이고 변경 공소사실은 업무상 비밀누설이라며 두 공소사실은 핵심 구조가 다르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혼재돼 있다는 김청경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호인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거 동의 여부 등의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첫 공판 준비기일부터 검찰과 김병찬 전 서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벌이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국회가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로사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오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개정안이 이번에 전 분야에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운송업, 전기통신업과 같은 특수 업무 영역이 있고 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아직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공공성이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예외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례라는 미명하에 장기간 그리고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특례를 5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놓고 그 경영계와 노사 간의 소송전까지 벌어진 것이 최근은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임금 산정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면서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노동계 입장에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근로시간 법으로 단축은 됐지만 주 5일제 시행 이후에도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잘 지켜질까요? 예, 10여 년 전에 주 5일제 근무가 도입되어 정착은 되었습니다만은 연평균 근로시간이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는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근로시간 단축은 공무원이나 대기업과 같은 그런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나 경영상 위기가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하게 시행령을 다듬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주도 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잡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여자친구 몰래 촬영했습니다. 다른데 퍼뜨린 것은 아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뭔가를 협박하거나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 남자친구는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제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해 2월 4일 오전 4시쯤 24살 박모 씨가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만 취한 21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여자친구 몰래 촬영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나체 등도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자친구는 나중에 자신의 성관계 장면 등이 몰래 찍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박 씨는 몰래카메라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박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아울러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유죄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흔히 빨간 줄 그어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성폭력 특별법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취업에 심각한 제약과 불이익이 따릅니다.
하다못해 이런저런 국가 자격증 시험 응시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또는 기념으로 그게 뭐든 상대방 동의 없이 민감한 내용을 촬영했다간 인생 망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오늘 군사이버사령부 댓글수사 축소와 세월호 참사 뒤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무단 변경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속적부 심사를 받고 풀려난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대북 공작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뒷조사에 가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이 과정에 국정원 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나도 당했다. 미투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 피해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성범죄 엄단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된 가운데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 61명에 대한 입소식이 오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은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우는 열린 마음을 갖는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일 루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